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오늘 제약바이오 흐름 나쁘지가 않은데요. 제약바이오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알테오젠이 또다시 알트비사로 조단위 기술 수출을 이뤄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연구원님 모시기 전에 알테오젠의 효자, 알트비사에 대한 내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알테오젠이 계속 기술 수출하고 있는 기술은 바로 알트비사입니다.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인데요. 즉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제형을 피부 아래 지방층에 주사해도 효과를 보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죠. 정맥주사는 혈관에 직접 주사를 해야 해서 환자가 병원까지 직접 가서 몇 시간씩 주사를 맞아야 했지만 피하주사 제형은 피부 및 지방에 주사를 하는 터라 환자가 스스로 5분 안에 주사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다 같이 알트비사를 찾는 거는 환자들의 편의성뿐만은 아닙니다. 이 제형으로 약품을 개발하면 그 약품의 특허가 더 연장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자사약품의 특허 연장과 편의성을 위해서 빅파마들이 정말 돈을 싸들고 알테오젠과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기술 수출 계약 기업만 하더라도 6건이 됩니다. GPC와 머크, 인도 기업이죠. 인타스 파마슈티컬, 그리고 스위스의 산도즈, 일본의 다이치 산교, 그리고 어제부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추가가 됐는데요.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된 첫 번째 계약은 바로 머크사와의 계약입니다. 첫 계약은 2020년 머크사의 블록버스터급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에 대해서 알트비사를 적용하는 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이 계약을 머크사 독점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알테오젠은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개발한 키트루다 SC 제형은 올해 1월에 FDA 품목 허가를 신청했고요. 연내 허가와 상용화, 실제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는 계약금과 단기별 성공 보수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최대로 보수를 받는다면 무려 5조 5천억 원 규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가 된 계약은 바로 산도즈입니다. 처음에는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1개에 대해서 알트비4를 적용하는 기술 계약을 체결을 했다가 지난해에는 이 1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계약을 중단하고 다른 다수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알트비4를 적용하는 기술 개발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기존 계약을 해제한 걸 두고 시장은 잠깐 장중에 좀 혼란스러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1개는 해제했지만 더 많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기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계약 규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또 지난해 11월에는 다이치 산교의 블록버스터급 ADC 항암제 에너2에 대해서도 알트비4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수출했는데요. 특히 ADC 분야에서 처음으로 SC 제형 변경 기술을 적용한 점이 이슈가 됐고요. 또 바로 어제였죠. 이 빅딜이 이뤄지고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조단위의 빅딜이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세계의 항암제 혹은 항암 임상 물질에 대해서 알트비4를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면서 알테오젠의 주가는 다시 한번 전고점 45만 원을 향해 가게 됐죠. 이번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술 수출로 힘을 얻은 건 단순히 계약 규모, 계약금 그 이상입니다. 사실 지난해 골드만삭스가 알테오젠의 알트비4 제품이 할로자임의 같은 SC 제형 변경 기술인 엠다제의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알테오젠의 주가는 급락했고 이후 30만 원대 중반대를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를 두고 머크사와 함께 사실이 아니라면서 알테오젠은 적극 반박했지만 시장에는 우려의 시선이 다소 있었죠. 하지만 어제 글로벌 7위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역대급 계약 조건을 내걸면서 알트비사 기술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용 연구원은 할로자임과 특허 분쟁 이슈는 완전히 해소됐다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특허 분쟁 심판 결과는 올해 6월에 발표가 되니까요. 이 결과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2분기는 제약 바이오의 전통적인 성수기입니다. 다양한 학회가 열리고 학회에서 많은 기업들이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알테오젠도 이번 주 임상 결과 또 발표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트럼프 이기행 정부 출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이나 공약도 있었고 트럼프 이기행 정부에서 제약바이오 정책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게 트럼프 2기 이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1기에 대한 것들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관세라든가 기타 여러 이슈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적보험이라고 하는 메디케이어나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적보험의 비용을 낮추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필 거로 예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포 유전자 치료제와 같이 어떤 혁신에 있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모달리티 치료제에 대한 FDA 허가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증가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골조로 조금 이렇게 정책적으로 피고요. 그다음에 이제 WHO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비용 부담을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탈퇴를 선언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어떠한 보건 의료에 대한 정책들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다른 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관세에 네. 대한 이슈입니다. 25% 인하를 25%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관세를 부과를 통해서 리시어링 즉 해외에 있는 생산 시설을 미국 내에 그래서 고용을 좀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파이자나 릴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대규모의 투자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이제 다른 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제 기업들 굉장히 주시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도 이제 굉장히 좀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특히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과연 관세가 부과될 거냐 말 거냐 네.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1기 때는 제네릭이랑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어떤 가격에 의약품 가격에 인상 요인을 작용하기 때문에 시적으로 1기 때 안 했는데 좀 지켜봐야 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부과를 하겠다라고 네네.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이익단체라든가 협회, 병원협회라든 데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부과에 대해서. 그래서 좀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기 때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2기 때는 의약품에 특히나 바이오시밀러에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적으로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네. 2기 때 이제 뭐 이 관세에 대한 철저히 이제 상호주의를 네. 기반으로 네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주의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그 상호 한미 FTA가 예.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관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또 의약품 쪽을 또 뒤집어 보면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무역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뭐 우리 수출 1위, 수입 1위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교역량이 가장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내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대규모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약 10% 정도가 우리가 이제 무역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호주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제 주장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아까 언급했듯이 바이오시밀러라든가 CDMO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세에 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미국과 한국과의 그런 그 의약품 쪽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좀 예측을 해보면 과거에 이제 그 트럼프 1기 때도 재협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의 카드를 그 비관세 쪽에 특히 이제 약가라든가 USTR 무역 대표부가 요구하는 것들은 보면 리포트로 보면 대부분이 약가 아니면 지재권에 대한 이슈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비관세에 대한 이슈를 분명히 주장을 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최초 이제 한미 FTA 체결했을 때 이 의약품을 이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쪽을 우리가 좀 양보를 하고 의약품 쪽에 피해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형태로 체결되는데 아마 그런 협상 카드로도 활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약품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원장님은 전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핵심 의약품 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유럽 시장을 진입하는 이 진입 장벽이 좀 높아지지 않나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의약품에 대한 공급 부족 이 심각한 정도로 계속해서 증가되고 특히 요즘 뭐 최근에 이제 보호무역주의라는 측면에서 네. 보고 또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백신을 소위 어떤 그 무역에 있어서의 협상 카드로 또 활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보건 의료의 안보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그러니까 유럽
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제 좀 의료약품 특히 그런 쪽에서는 중국의 의존도 상당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만약에 그런 이슈가 터졌다라고 했을 때 의약품에 대한 공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돌파하기 위해서 소위 자국 내에서 여러 가지 생산이라든가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측면들을 이제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뭐 바이든 행정부 때 소위 한번 일차적으로 연합적으로 네. 프렌드 시어링 그러니까 우방국끼리 좀 어떤 그 협상 내지는 이제 준비를 통해서 좀 이렇게 일개국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춰보자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되면서 이제 그게 중단된 상태인데 네. 아무래도 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유럽과 미국과 그타 이제 한 6개국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참여했었고 이런 우방국과의 그런 관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프렌드 시어링 차원에서 좀 기회를 좀 탐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렇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어떤 글로벌 생산, 특히 이제 필수 의약품이라든가 희귀 의약품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방들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의약품 관세 정책도 관세 움직임도 잘 챙겨보셔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임상 단계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을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첨단 재생의료 등에 관한 법률, 첨생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개정되기도 했는데 이 개정안 내용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제가 볼 때는 이쪽 산업에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천생법의 개정안입니다. 네. 이제 출발은 2019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롱생명과의 인보사 사태가 있었어요. 네. 유전자 치료제 있었는데 과연 이 법을 통해서 뭘 얻을 것인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열으려고 했다가 이제 너무 좀 인보사의 부작용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이제 문 닫고 임상 쪽만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소위 중증 난치성 쪽에 임상만 할 수 있게 허용을 했던 부분들을 이제 이런 그 뭐랄까 다양한 모든 질환에 열어놨고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임상 중에 있는 치료제를 치료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그게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앞으로 임상이라든가 치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개정이 됐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호재로 이렇게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간 뭐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쪽에 세포 유전자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간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많이 흡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약품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섹터가 나뉘겠지만 이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사의 줄기세포 치료제 지금 연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습니까, 원장님? 우리나라가 이제 줄기세포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게 첨생법이 이제 세포 치료제까지 네. 유전자를 접목한 치료제까지 확대할 수가 있는데 시장 글로벌 리포트에 보게 되면 앞으로 2034년 정도 되면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66조 정도로 계속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차바이오텍 이렇게 네. 뭐 줄기세포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지 않습니까? 차바이오텍이 이게 그 대규모의 어떤 투자 유치 내지는 유상 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 약간 금액이 줄긴 했지만은 굉장히 큰 약 1,800억 정도로 네. 유상 증자 투자 유치를 추진을 하고 끌어냈는데 그 자금을 바탕으로 뭐 어떤 유전자 세포 치료제에 대한 셀 뱅킹을 구축한다든가 경쟁력을 좀 확보하는 측면에서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스텐 바이오텍이라고 또 전통적으로 네네. 줄기세포 세포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를 일부 이제
매각을 하고 이게 재무 건전성을 높여서 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의 집중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도 굉장히 이쪽에 또 강자인데 이쪽은 이제 항암제의 그러한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L 바이오텍을 또 M&A를 통해서 네네. 역량을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와 같이 수요가 많아지면 제가 볼 때는 CDMO와 같은 이쪽 세포 유전자 치료제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걸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녹십자 계열이죠. GC셀 또는 N셀 등이 굉장히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을 종목들을 좀 꼽아 주셨습니다. 지금 뭐 여러 산업 안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요, 이 중국의 폐암 치료 신약이 임상 실험에서 서방 그러니까 경쟁자보다 좀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업계에서는 우리가 뭐 반도체에서는 딥시크가 등장을 하면서 시장에 말 그대로 쇼크를 줬는데 이 딥시크발 제약 바이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될 줄은 예상치를 못했죠. 네. 그래서 기미는 좀 보였어요. 미국이 좀 어. 굉장히 경계를 했죠. 생물보안법 하면서 중국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그렇죠, 네. 이 경쟁 그룹에서 조금 자기들이 패권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데 뭐 최근에 이제 키토르다 전 세계 1위 품목이지 않습니까? 연간 뭐 34조 정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키토르다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면역 항암제 강자이지 않습니까? 타겟이 이제 PD1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 그 아케소라는 그 중국 회사가 이게 서밋 세라피틱스한테 총 마일스톤이 이제 7조 원, 계약금이 7천억 정도로 2022년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키토르다보다 이제 효과가 한 2배 정도 이렇게 뛰어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그렇죠. 뭐 측면이다. 왜냐하면 이제 면역 항암제 키토르다는 PD1에서 이렇게 이중 항체인 그런 쪽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3상 결과를 바탕으로 굉장히 큰 강자, 뭐 화이자마저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정보 회사들의 리포트에 의하면 전 세계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의 5개 중에 하나가 중국 기업들 거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준비를 철저하게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왔어요. 그러면서 대금의 그런 자금력이 이제 투여가 됐었고 네네. 우리나라 라이센스 아웃 가장 많이 사간 데가 바로 중국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꾸준히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같이 파트너십을 가져서 꾸준히 가야 될 부분이지만 또 한편은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다. 실적으로 아스트라든가 아니면 잔슨앤잔슨 이런 회사들은 중국 기업과 굉장히 그 어떤 전략적 제휴 이런 것을 굉장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의 그런 역량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 네. 없고 경쟁자이지만은 또 우리가 또 같이 나갈 부분은 협력자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중국이 바이오 쪽에서도 경쟁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임상 시험 성적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먼저 HLB 같은 경우는 FDA로부터 간암 신약 리보세난이 품목화가 최종 결정 앞두고 있는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또 이게 만약에 HLB가 된다면 이제 항암제 쪽에는 2호거든요. 가장 네. 이제 개발이 어렵다는 게 항암제고, 그리고 HLB의 또 항암제 성공은 또 다른 기존의 어떤 약물 개발의 패러다임과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벤처서부터 해가 자사를 이렇게 쭉 했긴 했지만 네. HLB 같은 전통적인 제약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철저하게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그런 회사로서 성장해 왔고, 그리고 또 중국의 이제 발매를 통해서 어떤 리얼 월드 데이터라는 어떤 임상 데이터를 축적을 통해서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노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지 시각 한 20일 정도에 FDA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 이렇게 보고가 네네.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HLB 입장에서는 지금 한 5천억 정도가 이제 자금이 투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간 계속해서 보완하면서 뭐 CMC라든가 그런 이슈를 다 해결해 왔어요. 그래서 뭐 이거 허가 안 돼, 뭐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이제 허가 또는 제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허가 또는 또 일부 또 보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그런 정도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는
허가 안 돼. 뭐 이런 정도 아주 최극단의 그런 이슈는 없을 것 같고 허가 또는 또 일부 보완 뭐 이런 정도 되는데 그간 쭉 그 보완에 대한 것들을 FDA에서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고 네네. 그거를 충족했기 때문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허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HLB의 리보세나립도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서 FDA 측에서 뭐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물론 긍정적이라고 뭐 봐주셨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그 중국과 미국 은연히 경쟁 관계가 네. 있고요. 뭐 생물 보안법 하더라도 중국의 이제 우시 FTA라든가 우시 계열들을 철저하게 협력을 못하게끔 법으로 추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렸어요. 뭐 그 일루미나라고 하는 최고 유전자 분석하는 회사를 블랙리스트로 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게 관세뿐만 아니라 이런 이쪽 분야에서는 끊임없는 경쟁 구도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생물보안법, 뭐 물론 이제 수정건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협상에서 중국과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시적으로 지금 과거에 허가된 것들을 보게 되면 중국 신약들이 허가가 안 됐느냐. 최근 2년만 하더라도 4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 3건이 항암제고요. 네. 또 하나는 한 건이 이제 희귀약품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미국 FDA에서는 뭐 중국 뭐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미국 국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메디컬 언메니드 미충족 수요가 있는 그런 약물들은 허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맥락에서 HLB가 갖고 있는 신약 자체도 네. 항암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상황들을 좀 고려해 보게 되면 뭐 어쨌든 이제 중국 약이라고 해가지고 허가를 좀 배제하는 거는 이제 과거 사례라든가 현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만성질환에다가 대치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항암제 같은 어떤 미충족 수요가 큰 그런 질환에 쓰여되는 그런 신약들은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어렵다는 항암이죠. HLB에 FDA 승인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에 최근에 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당연히 알테오젠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도 키트루다 SC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뭐 글로벌 제약사랑 계속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경쟁력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도 이제 플랫폼 기반의 그쵸, 확장 가능성. 아까 이제 우리가 오프닝 때 우리 네. 브리핑을 했죠. 브리핑을 네. 해주셨잖아요. 그랬듯이 예전에 이제 뭐 ADC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회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라이센스 건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알테오젠도 그런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측면에서 아까 이제 브리핑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열사한테 2조 원 규모로 라이센스 아웃해서 2개 품목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파이프라인에 접목을 하겠다.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SC 즉 그 서방용으로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의 그런 소위 언맨 메디컬 니즈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서방용으로 하면 투여량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거고요. 투여량 줄이면 부작용도 좀 줄일 수 있고 굉장히 고가인데 가격을 또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그런 서방의 그런 플랫폼 자체는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특허권의 이슈도 사전에 이제 머크가 라이센스인했던 그 기술인데 우려되는 어떤 특허권자한테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데 이번 계약이 또 의미가 있는 측면은 그런 거를 확실히 아스트라가 좀 판단을 해서 계약했지 않을까. 물론 계약에 이제 뭐 상세한 내용들에 이제 또 별도로 있을 수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허권에 대한 의사결정을 분명히 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서방형 플랫폼 이게 굉장히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HLB, 알테오젠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달 미국 암 연구학회도 열린다고 하고 제약 바이오 산업 뭐 상반기 산업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이제 또 기술 수출이라는 이슈도 있고 작년에도 상당히 이제 15건에 8조 원 정도 기술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네. 바로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알테오에서부터 조 단위 것들이 쭉쭉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자금 유동성이 풍부했던 게 이제 긴축된 소위 강달러서부터 상고의 어려움이 이제 했던 것들이 점차 풀리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런 맥락이 측면에서 이렇게 제약바이오와 같이 어떤 미래를 보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연준의 이제 금리라든가 전반적인 투자 분위기 살아나면서 이쪽에 좀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학회가 이제 우리가 테마별로 쭉 네. 봐야 되는데 네. 3대 암학회 중에 하나가 이제 뭐 4월 25일서부터 30일까지 시카고에서 하는 그런 암 그 연구학회라는 부분은 뭐 다른 학회는 이제 임상 단계의 것들을 보지만 여기 초기 것들까지 또 보는 그런 학회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좋은 파이프를 가진 기업들이 아마 초기서부터 아마 열띤 어떤 홍보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상반기까지 네. 쭉 그런 여세를 모아서 네. 이제 하반기에 좀 더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네.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국내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품목 허가랑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